자, 사기란다. 삼국지 하나 읽읍시다. 오늘 제 영상 중에 심시티4의 첫 번째 영상이 처음으로 좋아요 수가 100개를 넘었는데, 참 꾸준히 그리고 즐기게도 심시티를 봐주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게 언제 올린 건데 아직까지 그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을 열전은 한최고손왕전입니다. 한최고손왕전, 한최고손왕, 한기, 최림, 고유, 솔레, 왕관, 요렇게 5명입니다. 이번엔 좀 짧습니다. 자, 한기입니다. 한기. 한기는 자가 공지이고 남양군 도양현 사람이다. 남양은 여기죠. 여기를 남양이라 그러죠. 도양현은 여기네. 남양 바로 옆이네. 자, 같은 현의 호족 진무가 한기의 부친과 형을 무고해 사형당할 위기에 내몰았다. 미투운동인가 보다. 한기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를 찾아 재산을 축적한 다음 사람을 죽이는 자와 몰래 결탁해 마침내 진무를 찾아냈고 그의 머리를 부친의 묘에 바치고 제사 지냈다. 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살인이잖아 이거. 피해 복수가 허락되는 세상. 효렴으로 천거되고 사공의 부름을 받았지만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이름과 성을 바꾸고 난리를 피해 노양산에 은거했다. 산에서 사는 백성들이 도당을 결성해 약탈을 자행하려 했다. 한기는 가산을 팔아 고기와 술을 사서 제공하고 그들의 두목이 되기를 청하여 그들에게 안전과 위험에 대해 진술했다. 산에 사는 백성들은 그에게 설복되었고 끝내 해를 끼치지 않았다. 노양산은 어디일까요? 노양산. 일단 노양이라는 곳이 들어봤는데 어디더라? 이거 어디에요? 아, 여기네. 아마 이제 남양에 살다가 여기 도양에 살다가 그 노양으로 이제 옮겼던 모양입니다. 그 살인한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아마 노양산이라는 게 이 근처에 있는 산이겠죠, 그죠?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아마 여기 같은데, 그 여기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산적이 돼서 협잡해가 되려고 하다가 이제 그걸 막아줬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자, 원술의 초빙을 피하기 위해 원술이 그때 남양에 있었나 보다. 산도산으로 옮겨 거주했다. 산도는 어딜까요? 산도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매나 이 근처인가 보다. 여기가 양양이고 여 위에가 어디에요? 이 위쪽이 이제 남양. 여기 남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양양하고 남양 서쪽이 여기 산도네요. 여기는 이제 원술의 세력권이 아니니까. 자, 형주목 유표가 예로서 초빙하려고 했지만 도망쳐서 남쪽의 잘릉현에 거주했다. 유표도 싫다. 그렇게 해서 아이씨, 잘릉이 어디야 또? 강릉 근처 같은데? 잘릉이 어딜까요? 여기 릉자가 많던데. 잘릉은 어딜까? 이사를 되게 자주 하시네. 공안 옆이네. 강릉 근처 맞죠, 그죠? 여기까지 내려왔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유표의 원망을 샀다. 한기는 두려운 나머지 초빙에 응하여 의성현의 장이 임명되었다. 조조는 형주를 평정하자 한기를 불러 승상사조 속으로 임명했다. 후에 앙릉태수가 되었으며 감야 알자로 전임되었다. 자, 조조한테 들었습니다. 허창이 어디니? 허창이 낙양이 여기고 허창이 여기네. 네, 조조한테 들어왔답니다. 과거에 야금할 경우에는, 야금이라는 거는 이제 금속, 철 같은 거 재련하는 걸 보고 야금이라 그래요. 야금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야금할 경우에는 말의 힘을 동력으로 삼았는데 광석을 한 번 달굴 때마다 말 100필이 사용되었다. 다시 사람을 부렸지만 너무 많은 인력이 소모되었다. 한기는 흐르는 물을 이용해 수배를 만들었는데, 수배라는 거는 지금 여기 주석을 보니까 수력 발전이라도 있는데 아마 수차 같은 거겠죠. 수차 물레방아 같은 거 있잖아. 아마 그거에서 좀 더 개량된 거겠죠. 자, 수배를 만들었는데 이익을 계산하니 이전보다 3배나 되었다. 7년 동안 재직하자 기물이 충실해졌다. 조조는 조서를 지어 그를 포상하고 칭찬하였다. 사금도위로 임명되었고, 네, 구경이라는 건 벼슬 이름입니다. 고관 다음에 이르렀다. 조비가 제위에 오르자 한기는 의성정후에 봉해졌다. 황초 7년입니다. 태상으로 봉승진했고 나아가 남향정후로 봉해졌으며 시급이 200고나 되었다. 수도를 막 낙양으로 옮겼으므로 제도는 아직 완비되지 않았고, 맞네요. 황초 7년이니까 낙양이겠네. 낙양이 여기죠. 종묘의 위패를 모은 주석이 모두 업도에 있었다. 한기는 상주해 업에 있는 네 신주를 맞아들여 낙양의 묘를 세우고 사계의 제사에는 황제가 직접 공물을 바치기를 청했다. 뭐 사계라는 거는 이제 네 계절마다 진 그 네 계절을 의미하겠죠. 신주는 네 개의 신주는요, 조비의 이제 그 조상들인 조등, 조숭, 조조, 조비 이렇게 합니다. 넷의 신주랍니다. 황조 7년대 조비의 신주가 있어? 살아있는 황제한테도 그걸 합니까? 아니지 않나? 조조, 조숭, 조등, 그 다음에 그 위쪽에 하나 올라가야 되지 않나? 모르겠네. 자, 아무튼 한기가 정당한 의례를 추앙해 밝히고 음란한 제사를 없애고 바로잡은 것이 많았다. 제사가 어떻게 하면 음란해질 수 있죠? 관직에 몸담은 지 8년째 되던 해에 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초 2년입니다. 조소가 내려졌다. 태중대부 한기는 몸과 덕을 수양해 뜻과 절개가 고결하며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도리를 준수함이 더욱 굳으니 가히 순박하고 독실하며 늙을수록 더욱 발분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한기를 사도로 임명하라. 여름 4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입고 있던 평상복으로 여물하고 흙으로 된 무덤에 매장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시호를 공후라고 했다. 아들 한조가 뒤를 이었으며 한조가 죽자 아들 한방이 뒤를 이었다. 자, 그 다음은 최림입니다. 최림. 짧고 좋네요. 내정은 모르겠고 발명가로서의 어떤 그게 있었나 보죠. 아까 한기는. 자, 최림은 자가 덕유이고 청하군 동무성 사람이다. 청하가 어디지? 청하가 여기죠. 동무가 어디죠? 동무라는 거는 이쪽이 어디 지명이 있었었는데. 잠깐만 찾아봐야겠다. 아닌가? 지명이 여기 있었나? 동무. 지명이 두 개 있구나. 청하가 여기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요게 동무 같네요. 여기가 아마 최림의 그 고향 같습니다. 예주에도 하나 더 있네요. 자, 최림은 자가 덕이고 청하군 동부성 사람이다. 젊을 때는 더디게 이름을 알렸으므로 종족 중에서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오직 사촌형 최염만이 그를 각별하게 여겼다. 최림은 최염의 사촌이랍니다. 조조가 기주를 평정한 후 불러서 오현의 장을 지내게 했다. 그는 가난해 거마가 없었으므로 혼자 오현까지 걸어가서 취임했다. 폼이 안 나는구나. 조조가 호관을 정발할 때, 호관을 정발했다는 거는 원소가 작살나고 하북을 먹었을 때, 여기 원소가 아니죠. 원소 아들들이 작살나고 하북을 먹었을 때, 여기는 이제 고관이라는 놈이 그 트란자조 깽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발하는 걸 의미합니다. 호관이 여기네요. 네. 아마 여기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관문이거든요.
현의 장리들 중에서 덕정이 가장 뛰어난 자를 물었는데 병주자사 장척이 최림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조조는 그를 발탁해 기주주부로 임명했다. 그는 전임에서 별가 승상연 속이 되었고 위나라가 세워지자 점점 벼슬이 높아져 어사종승까지 이르렀다. 조비가 제위 오른 후 상서로 제수되었고 밖으로 나가 유주자사가 되었다. 유주는 여기죠. 지금 북경 근처. 이 근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중랑장 오질이 하부기 군사를 통솔했는데 탁군태수 왕웅이 최림의 별가에게 말했다. 탁군은 여기입니다. 탁이 북경 근처 요것도입니다. 중랑장 오질은 황상께서 가까이 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며 나라의 귀한 신하입니다. 오질에 대해서는 앞에 좀 나왔었죠. 다른 열전에서. 절에 기대어 이를 통솔하고 주화군의 우두머리 중 서간을 보내 경애를 나타내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대에게 오질에게 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일 변방을 다스리는 것을 이유로 하여 오질이 그대를 죽이려 한다면 최사군은 어떻게 그대를 변호하겠습니까? 별가가 왕웅의 말을 최림에게 모두 말하자 최림이 말했다. 자사는 이주를 떠나는 것을 신발을 벗는 것처럼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연연해야겠습니까? 유주는 오랑캐와 인접해 있으므로 응당 안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치가 소란하면 오랑캐들은 반역하려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고 특히 나라 북쪽이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머물려는 것입니다. 오질한테 아첨하지 않겠다는 거죠. 1년 동안 재임하면서 오랑캐들의 침범은 끊어졌지만 여전히 상사를 존경하지 않았으므로 하간태수로 좌천되었다. 하간은 여기입니다. 하간. 요 땅을 보고 하간이라 그럽니다. 뭐 강들 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간일 겁니다, 아마. 자, 청렴을 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림을 원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왜지? 대홍료로 승진했다. 귀자왕이 아들을 조정으로 보내 천자를 모시겠다. 귀자왕은 뭔지 모르겠네요. 조정에서는 그가 먼 곳으로부터 도착했음을 가상히 여기고 그 왕에게 매우 후한 보상을 했다. 나머지 국가들도 저마다 아들을 사자로 보냈으므로 왕래하는 사절이 끊이지 않았다. 뭐 유목민들의 왕인가 본데? 귀자왕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림은 사자를 파견하는 나라 중에 진심으로 귀순하지 않으면서 잠시 위나라의 비호를 받으려고 사자를 시켜 위나라 인수를 얻어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길에서 호송을 하며 손실되는 비용이 점차 많아질 것을 걱정했다. 봉양받아야 하는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이익이 없는 일로 낭비해 이적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 이것은 옛날부터 걱정했던 것이다. 조공을 하면요 조공을 하면 중국에는 희사라는 명목으로 조공국한테 선물을 줍니다. 근데 희사는 조공품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은 선물을 50을 받았다면은 조공을 50 받았다면은 희사는 이제 70이나 80을 주는 거죠. 많이 줄수록 이제 천자의 위험이 사니까 중국에서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우리 싸우지 말자 뭐 그렇게 이제 암묵적으로 약정을 하는 건데, 그 제도가 가끔 악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이 굉장히 중요한 조공국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조공국이라는 거는 속국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선이 이제 중국하고 되게 이제 가까운 사이였다는 그림이에요. 중요한 동맹국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몽골놈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멀리 있는 이제 어딥니까 뭐 베트남이나 티벳 놈들의 깽판을 치는 거하고 조선 놈들의 깽판을 치는 게 급이 달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 놈들의 깽판을 치면은 중국도 한번 이제 일전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지. 그래서 각별하게 이제 대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선에서 일부러 이제 조공을 많이 보내가지고 중국의 재정을 이제 거덜나게 하려고 그랬던 적도 있고, 정말로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는 몽골 있잖아요. 몽골 놈들이 특히 이제 그 오이라트 명대 이제 오이라트 놈들이 그 일부러 그 명나라하고의 조공 무역에서 조공을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자주 보내고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해서 희사품을 막 뜯어내가지고 명나라 재정이 진짜로 한번 휘청할 뻔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물론 고대에는 요거는 이제 그 뭐 명대는 한참 뒤기도 하고, 그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니까
훨씬 고대잖아요. 그때는 좀 다르긴 했겠지만 어쨌건 사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 조비나 조이가 나름대로 이제 그 황제라고 이제 꼴값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위험을 보이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요즘은 비행기 한 대만 보내면 되는 거지만은 옛날에는 사신 행렬에다가 또 그 사람들 지나간다 길 치워야 된다다가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 보호한다고 이제 사람도 붙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엄청 깨졌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비는 도낭이라 그러니까 귀자왕이라는 게 여기 서역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서역에 있는 나라인가 보다. 요 지역에 있는 나라였나 보네요. 구자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게 귀자가 구자인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책에서는 이거를 귀자라고 읽었는데 이거 구자라고 읽는 게 맞겠죠? 네, 아무튼 그거 같습니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낙양까지 간다고 그래도 여기서 이걸 넘어가지고 이걸 다 길을 지나가지고 낙양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가야 되잖아요. 엄청난 비용이 들죠. 자, 그래서 조비는 도난군의 조서를 내려 취지를 설명한 동시에 이전 시대의 여러 나라 사제를 접대할 때 예의에 관한 일을 참고해 영구불변한 법령을 제정하도록 했다. 조예가 즉위하자 관내구의 자기를 하사했으며 광록군과 사례교위로 전임시켰다. 관할 아래에 있는 군에서는 모두 위법 행위를 제거하고 허물 있는 관리를 제거하거나 줄였다. 최림은 정무를 주관할 때 성실함을 따르고 법령을 간편하게 해서 대강만 있게 했다. 때문에 임지에서만 떠난 후 관리와 백성들이 항상 그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상기상시 유소가 고과론을 지었는데, 고과론이라는 거는 인사고과할 때 그 고과입니다. 관리의 임용이나 승진에 관한 평가제도에 관한 글이랍니다. 유소 이야기는 앞에 나왔었죠, 그죠? 자, 조예는 관리들에게 이에 관해서 토론하도록 했다. 최림이 말했다. 주관의 고과에 의거해 보면 그 문장은 완비되었지만 주나라 강왕인가? 이래 점점 쇠미해졌는데 이것은 즉 관리를 살피는 법령이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 말기에 이르러서 관리를 살피는 법령이 쇠미해진 것이 어찌 보조하는 직책에 있는 관리의 법령이 엄밀하지 못한 탓이겠습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현대 군대 안에 있는 법령은 어떤 것은 번잡하고 어떤 것은 느슨하며 몇 개의 법조문을 갖추고 있어 안팎을 고별해 펴고 늘어남과 줄어듦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진실로 통일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망에 온갖 눈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그 별이를 들며 그 어망을 펼치고 모든 털이 정돈되지 않는데도 옷깃을 정돈합니다. 고요가 우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이윤이 은나라의 신하가 된 이후로 어질지 못한 사람은 멀리 갔습니다. 오제 사망의 법령은 반드시 하나같진 않았지만 각기 혼란을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쉽고 간략하면 천하의 이치가 얻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태조 무왕제께서는 조조죠. 당시 상황에 따라 법령을 세워 오늘날까지 전했기 때문에 옛 제도를 모방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제도가 성글고 어설프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한 가지 방침만을 견지하여 잃지 않게 할 뿐입니다. 만일 조정신하들이 중산보가 무거운 책임을 맡아서 백관들에게 모범이 된 것처럼 한다면 누가 감히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중산부는 주나라 선왕을 보좌한 사람이랍니다. 제후겠죠. 자, 경초원년입니다. 사도와 사공이 모두 결혼이 생겼다. 산기, 시랑, 맹강이 최림을 추천하며 말했다. 무릇 재상은 천하가 우러르고 본받는 자이니 진실로 응당 충성스럽고 정직하며 덕망과 의리가 있는 선비를 선발해 기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하의 사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표라는 거는 모범이에요, 모범. 제가 사사로이 보건대 사례교의 최림은 천성이 자연스럽고 바르며 고와하고 넓은 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발을 고인에게 비교해 논한다면 충심과 정직함과 고든 의지는 사어, 아첨하는 자만을 등용하는 군주에게 죽어서도 죽음으로 가능한 신하의 무리이며 청렴하고 절약하는 것은 계문과 같습니다. 사어하고 계문은 둘 다 그겠죠. 사람 이름이겠죠. 주나 군을 감독하여 지키는 일을 할 때는 간임지마다 치적을 남겼습니다. 위무를 담당하는 직책이 있으면서는 이건 대홍녀요.
만리를 엄숙하게 정돈했습니다. 최림은 진실로 재상이 될 기량이 있고 삼공의 직책을 담당할 재능이 있습니다. 후년에 재상 사공으로 임명되었으며 나중에 안양정후가 되었고 시급이 600호로 주어졌다. 삼공관직에 있는 자가 열으로 봉해진 것은 최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래지 않아 또 승진해 안양향후로 봉해졌다. 노국의 노나라의 재상이 상소에 말했다. 옛날에 한나라는 공자묘를 세웠으며 포송후는 계절마다 제사를 올렸고, 포송후는 공자의 자손으로 공균이라는 사람이랍니다. 태학에서 예를 행할 때는 반드시 선사를 제사 지내고, 선사는 공자고, 자, 왕실이 공물을 내어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 종성후가 공자의 후사를 맡고 있지만 천자가 제사를 명령하는 예는 없습니다. 응당 제사용 가축을 지급해 현해 관리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어 공자를 고귀한 신으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노나라니까요. 네. 자기 고장에 자기 땅의 특산품 거랑이 좀 죄송하네. 네. 노나라는 요 근처 인가? 이 근처지 싶은데 요 근처 땅일 거예요. 아마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자, 황제는 3부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명을 내렸다. 부지는 춘추전에 의거해 공자의 말에 후세에 전해졌고 제사의 법제로 확립된 이상 부지는 사람 이름일 겁니다. 아마. 자, 그것은 공자가 존재하는 것이며 종성후는 공자의 후사를 계승해 성대한 덕을 충분히 빛나게 할 수 있고 공자각서를 창립한 공적을 빛나게 하며 밝은 도덕을 충성하는 데 이르러서는 노나라의 재상에 올린 상주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림은 이렇게 말했다. 종성후 또한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 지냈으므로 명령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나라 무왕은 황제, 요임금, 순임금의 황제는 이제 오제 중의 황제입니다. 순임금의 후손을 봉하고 또 세왕조의 후대를 나누어 봉했는데 우와 탕의 자손은 당시에 제사 대열에 끼지 못했으며 또 특별히 다른 관직에 명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현재 주공이상 3황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으며 예경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오직 공자만 제사 지내는 것은 시대가 가깝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부의 반열에서 계속 제사를 받고 있고, 왜냐하면 공자는 대부였으니까 왕이 아니잖아, 그죠? 그에 대한 예의는 고대의 제왕을 뛰어넘었으며 그에 대한 존경은 상탕과 주나라 무왕을 초과했으므로 성명을 존중하고 성덕에 보답하는 것이니 또 후대 사람들에게 다시 그를 제사 지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인은 또 최림에게서 시급의 일부를 분할해 아들 중 하나를 열후로 봉했다. 정시 5년입니다. 세상을 떠났으며 시호를 효후라고 했다. 아들 최술이 후사를 이었다. 사실 공자는 이제 역사적인 업적을 보면은 그 제사를 받아도 되지. 그만한 사람이죠. 관우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이번엔 고유입니다. 고유. 가끔 삼국지 게임이 나오는 그 고유입니다. 자, 고유의 자는 문해이고 진류군 어현 사람이다. 진류는 여기입니다. 어현 어딘지 모르겠고, 네, 진류가 여기입니다. 이 근처겠죠 뭐. 자, 부친 고정은 촉군 도비였다. 고유는 고향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지금 영웅이 나란히 일어났으며 진류는 사방에서 공격받기 쉬운 것입니다. 조장군이 조조입니다. 비록 연주를 점거하고 있지만 본래 천하를 통일하는 뜻이 있으므로 편안히 앉아 지키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장부군이 장막입니다. 먼저 진류를 차지하면 한감을 틈타 변란이 일어날까 근심스럽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이곳을 피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장막이 조조와 친하고 또 고유의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했으므로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과연 그리고 장막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조조한테. 자, 고유의 사촌형 고가는 원소의 생질인데 하북이 있는 고유를 불렀다. 고유는 종족을 이끌고 가서 그를 따랐다. 하북에 있는 고유가 아니고 하북에 있으면서 고유를 불렀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마침 이때 고정 자기 아버지죠. 익주에서 죽었다. 고유의 아버지는 아까 고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뭘 벼슬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죽었는데 아들인 고유는 정작 또 진류에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보통 따라다니지 않나 그때는. 자, 당시 길은 험난했고 군대와 도적이 횡행했다. 고유는 곤란함과 위험을 무릅쓰고 촉으로 가서 시신을 맞이했는데 자 진류에서 또 이까지 왔답니다. 촉까지 왔답니다. 쓰고 달고 슬프고 비참한 것 중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3년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네. 가는 길이 험하니까요. 조조가 원씨를 평정하자 고유를 관현의 장으로 임명했다. 자 이번엔 조조한테 갔습니다. 관현은 어딜까? 현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소에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몇몇 관사한 관리들은 모두 스스로 도주해버렸다. 고유가 명령을 내려 말했다. 옛날 지난 시대 병길은 정치를 담당할 때 일찍이 과오가 있던 관리를 오히려 포용했습니다. 하물며 이런 관리들은 내 수하에서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았음이야. 그들을 불러 복직시키십시오. 도망 관리들 말이죠. 관리들은 모두 돌아와 새 사람이 될 듯이 보였으며 모두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 고관은 투항한 후 오래지 않아 병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고관에 대해서는 아까 최림이 열전에서 나왔었죠, 그죠? 병주에 있던 사람입니다. 원상 원담하고 별개로 병주의 세력이 있었고 조조한테 이제 항복했다가 뒤통수를 날립니다. 자, 고유는 스스로 조조에게 귀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조조는 그를 처형하려고 자간영사로 임명했다. 자간영사가 뭐지? 아무튼 고유하고 고관은 이제 친척이니까요. 그러나 고유는 법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했으며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나 보네요, 조조가. 오관에는 판결을 받지 못해 머물러 있는 죄수가 없었으므로 불러서 승상창조 속으로 임명했다. 조조는 종료 등을 파견해 장로를 토벌하려고 했다. 그런데 고유가 간언해 지금 거대한 군대를 함부로 파견한다면 서쪽에 있는 한수와 마초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어 장차 서로 선동해 반역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 우선 삼보를 모두 평정시킨다면 한중은 경본만을 보내도 평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보라는 게 아마 장안 근처일 거예요. 자, 옛날에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지명을 아마 장안 근처일 겁니다. 아마. 예. 자, 종효가 관소를 넘어 쳐들어가자 과연 한수와 마초 등이 모반했다. 한수 마초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마초 욕하면서 많이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예, 캐리오다 마초라고. 자, 위나라가 막 세워졌을 때 상서랑으로 임명되었다가 승상 2조 연으로 전임되었다. 조조가 명을 내렸다. 다스리 안정시키는 교화는 예의를 으뜸으로 삼아야 합니다. 혼란을 제거하는 정치는 형법을 우선해야 합니다. 때문에 순임금은 사흉의 가족을 내쫓고 고유를 옹류로 삼았던 것입니다. 한나라 고조는 진나라의 가혹한 법률을 폐지하고 수하로 하여금 법률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연이라는 것은 고유입니다. 고유. 맑은 식견이 있고 공평 타당하니 마음껏 힘껏 직무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자, 고취의 송금 등이 고취라는 것은 군악계라네요. 송금 등이 합비성에서 도망쳤다. 옛 법률에 따르면 군이 정벌 중일 때 병사가 도주하면 그 처자식은 사형에 처해야 했다. 조조는 이와 같이 해도 도망치는 병사를 제지할 수 없음을 근심하다가 더 한층 형벌을 무겁게 했다. 송금의 모친과 처와 두 동생은 모두 관의 노비로 지급되었다. 담당 관리는 이들 모두를 사형에 처할 것을 상주했으나 고유가 상수했다. 사조울이 군에서 도망치는 것은 실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사로 이를 건데 그 중에는 때때로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리석은 생각을 말하자면 응당 그들의 아내와 자식을 관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적으로 하여금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둘째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마음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의 법령이 따른다면 본래 도망친 명사가 후회해 고치려는 희망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상황이 맞지 않게 형벌을 더 무겁게 하려고 하니 저는 지금 이후로 군대 병사들이 한 명의 도망자를 보면 처형이 자신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서로 연달아 도주하게 되면 다시 사형에 처해질 사람이 없게 될 것이 걱정입니다. 연달아서 도주하게 되면 다시 사형에 처해질 사람이 없게 될 것이 걱정입니다. 이와 같이 형법을 무겁게 하면 도망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도망치게 할 뿐입니다. 조조는 말했다. 그의 말이 옳습니다. 즉시 그만두고 송금의 모친과 동생들을 죽이지 않았다. 고유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승진해 영천태주가 되었으며 수도로 돌아와 법조연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노홍과 조달을 등을 교사로 두어 관리들의 과실을 살폈는데 고유가 간언했다. 관리들을 줄 때 직무를 나누어 각자 한 가지 일만 주관하러 가십시오. 지금 교사를 설치한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신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달 등은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따라 포상과 폄하를 진행시켜 권력을 뒤돌렸으므로 응당 그들의 재능이 마땅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교사라는 거는 지금 가르칠 교자인 것 같은, 학교할 때 교자인 것 같은데 아마 뭐 감독하고 그다음 가르치고 뭐 그런 직책인 것 같죠, 그죠? 조조가 말했다. 조달 등에 대한 그대의 이해는 아마도 나만 못한 것 같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탐색하고 적발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일을 현인이나 군자에게 맡기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숙손통이 도적들을 기용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조달 등은, 숙손통은 여러분 사기를 보십시오. 조달 등은 후에 부정한 이익을 꾀하려다 적발되었다. 조조는 그들을 죽이고 고유에게 미안해했다. 조비가 황제에 즉위한 후 고유를 치서시어사로 임명하였고 관내오자기를 내렸으며 전임시켜 치서집법에 관직을 더했다. 백성들 사이에서 자주 비방하고 미혹시키는 말이 있었다. 조빈 이 점을 통탄해하며 민심과 여론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밀고 하는 자에게 상을 내리도록 했다. 고유가 상소를 올렸다. 지금 미혹스러운 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고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잘못을 범한 사람이 착하게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다시 흉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서로 무고하는 일이 넘쳐를 것이니 이는 확실히 사악함을 막고 소송을 줄이는 공명정대한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일배충 같은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겠지. 자, 이전에 주공은 조서를 만들어 은나라 때 조종을 칭송했으며 자신의 원하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나라 문제 또한 미혹시키는 말이나 비방에 관한 법령을 폐지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마땅히 미혹시키는 말과 비방을 밀고 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법률을 없애고 하늘이 만물을 기르는 어짐을 융성하게 합니다. 밀고제도는 악용할 여지가 많잖아, 그죠? 조비가 즉시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서로 무고하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졌다. 그러니까 밀고 하는 사람들이, 밀고제도가 커지면 그 고의로 그 무고하는 놈들이 생겨요. 미투운동처럼. 미투운동은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설레고, 옛날에는 그 국보법이나 아니면은 뭐 삼천교육대 관련한 그런 걸로 잡아 넣어가지고 그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고는 그래서 있으면 안 됩니다. 범죄 사실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와서 떳떳하게 법적으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죠. 자, 마침내 조비가 조서를 내렸다. 감히 다른 사람이 비방한 일을 고발하는 자에게는 고발당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내리겠다. 서로 이유로 고발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교사, 유자 등이 황초 연간 초부터 수년 사이에 관리와 백성의 간사한 죄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적발했다. 고유는 모두 그것의 허실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했다. 사소한 법을 어긴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자, 4년입니다. 황초 4년일 겁니다. 아마 223년. 승진하여 정위가 되었다. 위나라 초 삼공에 일이 없었으므로 또 조정에 나아가 정사에 관여하기를 희망했다. 고유가 상소를 올렸다. 아, 이거 고유 열전 엄청 기네요. 천지는 사계절에 따라 공적을 이루고 군주는 대신들의 보필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려 일으킵니다. 은나라 탕왕은 아형의 보좌에 의지했고, 아형이라는 건 이윤이 역임했던 관직 이름이랍니다. 주나라 문왕과 주나라 무왕은 주공 단과 태공망의 영향이 기대었으며 한나라 초기에 소아와 조참의 무리에 이르러서는 모두 원훈을 신복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모두 성스럽고 현명한 군주가 대신에 임용하는 데 뛰어나 현명한 재상과 훌륭한 신하가 아래에서 수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삼공으로서 보좌를 담당하는 신하는 모두 나라의 대들보이며 백성들은 모두 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공을 설치하긴 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정사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자 한가하게 심성을 수양하여 충원을 진언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조정이 대신을 존중해 임용하는 의리가 아니며 옳은 것은 진언하고 그른 것은 없애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대에는 형법과 정치에 의문나는 점이 있을 때 삼공과 구경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조정에서 의문나는 문제와 재판에 관한 큰일이 있다면 응당 반복해 삼공의 의견을 구해야만 합니다. 삼공은 달의 첫째 날과 보름에 조정에 나오도록 하고 특별히 그들을 불러 들어오게 하여 정치적 득실을 논의하고 정치적인 일에 대해 광범하게 의견을 발표하도록 해서 천재교를 열고 국가에 커다란 이익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비는 그의 의견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잠깐만요.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엄청 기네. 쌍수가 많네요. 자, 조비가 이전부터 싫어했던 치서지법 포훈을 법을 어겨가면서 적용하려고 하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처형하려고 하자 고유는 법을 지키며 조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조비가 개빡쳐서 고유를 상서대로 출두시키고 지령을 받은 사자를 정위로 보내 포훈을 죽였다. 그리고 포훈이 죽은 후 고유로 하여금 정위관서로 돌아가도록 했다. 조회가 즉위하자 고유는 연수정후에 봉해졌다. 당신은 박사가 육아경전을 관장했다. 고유가 상소를 올려 말했다. 시인이 듣건대 도덕을 준수하고 학문을 중시하는 것은 성인의 위대한 훈시이며 문학을 장려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것은 제왕의 밝은 의리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한나라 말기는 정치가 쇠하고 예학이 붕괴되었으며 온갖 세력이 이익과 권력을 다투었으므로 전쟁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간주했고 수많은 유학자들은 조용히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태조 무왕제께서 병사를 일으켰을 때 이와 같은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혼란이 평정되는 동시에 9년에 학문을 가르치는 관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고조가 즉위한 후 이 사업은 진일보에 발전했으며 새로 태학을 세우고 각 주에서는 고시제도를 시행했으므로 천하의 유학자들은 새로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새로 제사의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조가 아마 조조일까요? 누구지? 폐하께서는 친히 정치를 하면서 총명한 지혜를 발휘해서 위대한 계획을 진행시키고 선제의 사업을 드날렸으니 설령 하계가 하우의 기업을 계승하고 하계는 이제 우왕의 아들일 겁니다. 자, 조나라 성왕이 조나라 모남과 조나라 무왕의 사업을 계승했다 하더라도 폐하의 공적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뛰어넘습니다. 지금 박사들은 모두 경학을 익혔으며 행위는 단정합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천거하여 선발한 우수한 인재이지만 관직에 오르는 것은 현회장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하면 유수를 존경하고 게으른 사람을 멸려시킬 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착한 자를 선양에 교육하면 행하지 않아도 멸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초나라 원앙은 예로서 신공을 모셨는데 학사는 모두 경악에 날카롭고 정통했습니다. 한나라 광무제는 탕무를 존경해 그를 중요한 관직에 앉히고 탕무를 중요한 관직에 앉히고 사대부로 하여금 다투어 모방하게 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 박사는 육아도통의 원천이며 육경을 장악한 사람이므로 그들의 품행과 품행의 우열에 근거해 서열에 관계없는 지위로 대우해야만 합니다. 경학을 학습하는 사람을 장려한다면 널리 교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학자들을 대우하세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네, 유학자들을 대우하세요. 뭐 그런 얘기고요. 조회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후에 조회가 궁전을 대대적으로 건축하자 백성들은 노역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조에 나오는 항목에는 무조건 궁전 얘기가 들어가네요. 궁전에 대한 이 폐해가 진짜 컸던 모양이다. 열전 중에서 조의 궁전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궁전 때문에 그 백성들이 고생했다, 조회가 미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백성들은 노역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온 나라에서 미녀들을 선발해 후궁으로 가득 채웠다. 후궁이 낳은 황자가 연이어 요절하자 조회는 후자를 이을 아들이 없게 되었다. 고유는 상소를 올려 말했다. 오화촉 두적은 교활하여 은밀히 병사들의 무의를 훈련시키며 위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도모하고 복종할 뜻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응당 장병들을 양성하고 무기를 수리하며 편안한 상태에서 그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궁전을 건축하여 위와 아래가 수고롭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화촉으로 하여금 우리의 허실을 알도록 한다면 그들은 세력을 연합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격파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라 문제는 열채의 집을 아끼고 작은 두대를 세우는 즐거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죠. 곽거병은 흉노의 위해를 걱정해 집을 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곽거병은 그냥 집 짓는 취미가 없었던 것 같아. 자, 하물며 현재 소모한 것은 백금의 비용만이 아니며 걱정하는 것은 단지 흉노의 걱정뿐이 아닌데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궁전의 규모를 줄여 조정연회에 예의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노역을 멈추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간 농사일에 종사하도록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촉이 평전된 후에 다시 천천히 궁궐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헌원에게는 25명의 아들이 있었으므로 헌원은 이제 공손 헌원이죠. 그 오지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 멀리까지 후대를 전했습니다. 조나라 왕실은 희성의 나라가 40개나 되었으므로 더욱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총명하고 통달하며 이성이 있지만 최근 황자들이 연이어 요절했으며 황자를 생산할 조짐조차 없습니다. 신하들의 마음에는 우려하고 불안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조례에서 말하기를 천자는 후비 이하 120명을 두어야 여관의 규모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야, 120명이요? 제가 듣건대 후궁의 수는 이 수를 넘었다고 합니다. 대대로 창성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어를 적은 생각은 이러합니다. 후궁 중에서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엄선하여 후궁의 수에 이르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아울러 정신을 양육계에 오로지 청정함만을 보배로 삼으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자손의 병성을 희망한 대로 될 것입니다. 조회는 대답해 말했다. 침은 그대가 충심을 갖고 한 마음으로 왕실을 위해 직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떤 의견이든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듣고 지키지 않겠다. 자, 당시 수렵에 관한 법령은 매우 준엄했다. 의양의 전농도위 6위가 몰래 천자의 사냥터에서 토끼를 쏘자 공조 장경이 교사로 가서 이 일을 말했다. 조회는 장경의 이름을 숨기고 6위를 체포해 초옥시켰다. 고유가 고발한 사람의 이름을 알리기를 청하자 조회는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6위가 죽어야만 하는 것은 가민의 사냥터에서 사냥을 했기 때문입니다. 6위를 정의로 보냈으니 정의는 곧바로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무엇 때문에 또 고발한 사람의 이름을 걸어다닌 것입니까? 내가 어찌 마음대로 6위를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고유가 말했다. 정의는 천하의 공정한 법관입니다. 어떻게 황상의 기쁨과 노여움에 의지해 법을 허물어뜨리겠습니까? 또다시 상주했는데 언사가 간절하고 뜻이 심원했다. 조회는 그 뜻을 알았으므로 장경의 이름을 말했다. 고유는 즉시 돌아가 판결을 내렸으며 각기 죄에 따라 벌을 주었다. 당시 제도에는 하급 관리가 부모의 상을 당하게 되면 100일이 지난 후에 관청으로 돌아가 일을 하도록 했다. 어떤 관청의 사도로 있는 해홍이라는 자가 진상을 당해 돌아가려 했는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 즉시 사도부로 돌아가도록 명받았지만 병이 있어 갈 수 없었다. 조회는 화를 내며 말했다. 너는 증삼과 민자건이 아닌데 어찌 몸이 쇠약할 만큼 슬프다고 하느냐. 민자건하고 증삼은요 둘 다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 효도로 되게 많이 유명한 사람이고요. 특히 이제 증삼이라는 사람은 이제 효경을 지은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없을 겁니다. 전 재미없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정위에게 그를 체포해 사형에 처하도록 재촉했다. 민자관에 관한 일화는요 논어에 자주 나옵니다. 논어를 읽어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자, 고유는
해홍의 몸이 확실히 허약함을 보고 이 상황을 진술해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상주했다. 주에는 조설리에 말했다. 효자구나 해홍이여 그를 풀어주어라. 당초 공손현의 형 공손황은 숙부 공손공에 의해 인질로 수도에 봉해졌다. 공손현이 모반하기 전에 공손황은 공손현이 모반을 도모한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다. 공손현이 모반을 일으킨 후 조에는 시장에서 참수시킬 때까지 참지 못하고 옥간에서 죽이려고 했다. 고유가 상소를 말했다. 자, 또 시간이 쭉쭉 흘렀네요. 안녕하세요. 공손현이 이제 모반을 일으킨 때죠. 시간이 많이 흘렀네. 자, 고유가 상소를 올렸다. 상서에서 말하기를 죄가 있으면 그의 형을 판단해 처리하고 덕이 있으면 그의 선행을 표창하라 라고 했으니 이것은 왕제의 명백한 법전입니다. 공손황과 그의 처자식은 반역한 자의 동족으로 확실히 머리를 베어 사람들에게 보이고 후대를 보존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이 예전에 사사를 읽기로 공손황이 폐하께 몇 차례 글을 올려 공손현이 모반의 음모를 꾀하고 있음을 폭로했답니다. 그는 비록 반역한 자의 동족이지만 그의 본심에 의거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흉악한 형으로 인한 사마후의 근심을 이해했고 기해는 사악한 신하 양설호에 연좌되어 투옥된 그의 형 숙향의 무죄를 밝혔는데 이것은 과거의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신의 생각으로 공손황이 이전에 한 말이 믿을만하다면 그의 죄를 사면해 주어야 하고 만일 그의 말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었다면 시장에서 그의 머리를 베어야 합니다. 지금 나아가 그의 목숨을 살려주지 못하고 물러나 그의 죄행을 밝히지 못한 채 옥에 가두어 스스로 자살하게 만든다면 사방에서 위나라를 관찰한 사람들은 이에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공손현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 사촌일 거 아니에요. 사촌이 아마 공손황이 그 공손현 저 새끼 반란 일으킨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 라고 몇 번이나 이제 위나라 조정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했는데 위나라에서 듣질 않다. 결국 공손이 반란 일으키니까 위나라에서는 이제 공손황을 죽이려고 했고 인질로 잡혀있는 공손황을 죽이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유가 공손황은 이미 이제 하지 않았냐 많이 하지 않았냐 앞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고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살려주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예가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조예는 듣지 않았고 결국 사자를 파견해 공손황과 그의 처자식에게 금가루를 마시게 하고 관과 의복을 내려 집에 매장했다. 결국 죽였답니다. 왜 이렇게 길어? 당시 사냥터의 사슴을 죽이는 자는 그 자신은 사형당하고 재산은 관에 몰수되었으며 발견해 알린 자에게는 후한상을 주었다. 고유가 상조를 올려 말했다. 성왕이 천하를 통치하면서 성스러운 왕이 통을 통치하면서 농업을 확대하는 것을 중요한 일로 삼고 지출의 절약을 자본으로 삼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무릇 농업을 확대하면 곡식이 축적되고 지출을 줄이면 재산이 쌓이며 재산이 쌓이고 곡식이 축적되면서 우환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고대 한 남자가 밭을 갈지 않으면 그 때문에 굶주리는 자가 있게 되고 한 아녀자가 길쌈을 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추위에 떠는 자가 있었습니다. 폐하께서 천하를 통치한 중간 이래 백성들이 빈번한 노역을 책임져 있으므로 농업에 참여하는 자는 줄었으며 게다가 이전에도 또 사냥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어 사슴들은 사방에서 횡행하며 농가를 짓밟아 피해를 입혔으며 그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비록 목책을 설치해 방어할지라도 그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양 일대에 이르러 사방 수백 리에 걸쳐 1년간 농사 지은 것을 잠깐만요. 요거 읽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영양 일대에 이르러 영양이 아니라 형량이잖아요. 형량은 잠깐만 형량이 이 근처 어딘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네. 이게 의양이고 그죠? 형량 책이 잘못됐네. 영양이 아니고 형량입니다. 형량 하늘 남쪽이네 그죠? 자, 형량 일대에 이르러
사방 수백 리에 걸쳐 1년간 농사 지은 것을 전에 수확하지 못했으니 백성들의 목숨이 가엾기만 합니다. 지금 천하에서 재물을 낳는 방법은 매우 적지만 사슴으로 인한 손해는 매우 많습니다. 만일 갑자기 전쟁이 발발해 노역을 징발하고 흉년의 재앙이 있게 된다면 장차 그것에 대해 대처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고대 성인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일을 살펴보시고 농사의 곤란함을 가볍게 여겨 백성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 그들이 사슴을 잡을 수 있도록 이 금령을 폐지하신다면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익을 얻게 되어 장차 매우 즐거워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냥을 금지했던 모양인데 그 사슴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 고라니처럼 사슴들이 많아져가지고 아무튼 그 농가를 조지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의 의견은 사슴 좀 잡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이 뭐예요? 지금 연나라가 위나라랑 대적할 만큼 강했나? 어느 연나라요? 전국시대 연나라요? 아니면 아니면은 공소년?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강하지 않았죠. 강하지 않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 공손씨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동이 여기고 이제 중국 본토는 여기니까 내진 여기니까 한번 깽판 칠만 했지. 고구려가 이제 그 동서낭 때 한번 털리긴 했는데 고구려가 이제 태조왕 때나 아니면 차왕 때는 태조왕 때죠. 차왕 때는 그런 기록이 또 없네 생각해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여기 우부평이나 어양 같은 곳들 있잖아요. 상곡 요런 곳들을 계속 약탈하고 다닌 걸 보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위나라 때는 아니고 한나라 때긴 하지만은 그걸 생각하면은 일단은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득이 있고 그리고 군사력이 이제 전체적인 군사력은 이제 중국하고 크게 상대되지 않을 정도로 할지라도 적어도 이제 그 변방에서 한판 붙을 정도는 된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반란 일으킬 정도는 됐는데 공선이 입장에서는 그걸 진압하러 온 게 이제 그 군사 지휘관으로 명망이 높은 이제 사마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총 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사마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오래오래 질질 끌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싸바싸바하기도 하고 잘 지내기도 하고 그러겠죠. 공소년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손권하고도 한번 내통했던 적이 있어요. 손권이 공소년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같이 위나라 치자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그거를 잘 이용하진 않았고 자기 혼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망하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물 좀 먹자. 네, 말씀하세요. 공소년이 여기 있었거든요. 공손 씨가 여기 있었는데, 근데 손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공소년하고 이제 힘을 합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아마 가능이겠지. 사람을 보내는 거는 거절했거나 그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아직 책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나중에 고구려와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 그때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거절했거나 뭐 승낙했거나 간에 거리가 이렇게 머니까 크게 의미가 있었나 싶습니다. 고구려가 이 근처에서는 상당히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나라 때 했던 것처럼 이제 위나라하고도 계속 변방에 산반 뜰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관구검이 이제 고구려를 쫓대겠다 그밖에 없으니까 아마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괜찮았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구려는 변방에서 위나라하고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나라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게임처럼 전쟁이 막 딱딱 되지 않잖아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싸워야 될 것도 많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네요. 차왕 때도 그렇고 신왕 때도 신대왕 때도 그 누굽니까? 그 좌원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네. 얘들하고 그 한나라하고 그걸 생각하면은 그때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때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흐른 상태니까 그 고구려가 이제 그때보다 약해졌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와 만약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광고금한테 한번 털린 게 되게 운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은 아마 그 오나라나 아니면 다른 세력들하고 연합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고 그것도 아예 이제 그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고구려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해보죠. 자, 얼마 후 호군 진영의 병사 두레가 근처로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진영에서는 그가 달아났다고 생각하고 표를 혀 두레를 추격해 체포하고 그의 아내 영과 남매를 관노비로 삼을 것을 건의했다. 영은 이어서 그러니까 와이프요. 와이프는 주의 관청으로 가서 그 주의 관청으로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했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영은 그래서 정의로 가서 말했다. 고유가 물었다. 너는 네 남편이 달아내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제 남편은 어려서 양친을 잃고 할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며 자랐는데 할머니를 모시는 것이 매우 공경하고 근신했으며 또 남매를 불쌍히 여겨 자상하게 보살폈으니 경박하고 교활하게 집안 식구들을 돌보지 않을 사람이 아닙니다. 고유는 또 물었다. 네 남편은 다른 사람과 원한 관계는 없습니까? 영이 대답했다. 저희 남편은 선량에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고유가 물었다.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재산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영이 대답했다. 일찍이 돈을 내어 같은 진영에 있는 병사 초자문에게 빌려주었는데 그를 찾아가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마침 초자문은 작은 죄를 범해 감옥에 갇혀 있었다. 고유는 초자문을 불러 무슨 죄를 범했는지 물었다. 말이 끝나자 또 질문했다. 너는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느냐 없냐? 자문이 대답했다. 홀로 가난하게 살고 있으므로 애초에 감히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리지 않습니다. 고유는 자문의 안색의 변화를 살핀 다음 곧 말했다. 너는 옛날에 두레의 돈을 빌렸는데 무엇 때문에 빌리지 않았다고 합니까? 자문은 고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을 괴이하게 여겼으며 일이 탈로 났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고유가 말했다. 네가 두레를 죽였으니 빨리 자백해라. 초자문은 머리를 조아리며 두레를 죽이게 된 자초지정과 시신을 매장한 곳을 모두 말했다. 고유는 곧 관리와 병졸들을 보내 자문의 자백에 따라 두레의 시신을 찾아 즉시 파내게 했다. 주에는 돛을 내려 영보자를 평민으로 회복했으며 전국에 널리 알려 두레를 경계로 삼게 했다. 돈 빌려주지 말랍니다. 정의의 관직에 23년간 있다가 태상으로 전임했으며 열흘 후에 사공으로 승진했고 후에 또 사도로 임명되었다. 태부 사마이는 상주의 조상을 면직시킬 것을 청하였고 황태우는 돛을 내려 고유를 불러 가절행 대장 군사가 되어 조상의 군영을 차지하도록 했다. 태부가 고유에게 말했다. 사마이죠. 그때는 주발입니다. 주발은 전한때 사람인데 여씨 일족을 조지고 문제를 세운 사람이죠. 조상이 피살된 후 승진의 만세향구에 봉해졌다. 오래 살았네요. 고기향공이 즉위하자 승진의 안국구로 봉해졌고 태위로 전임되었다. 상도향공이 즉위한 후 시급이 증가해 이전 것과 합쳐 사천석이 되었으며 앞뒤로 두 아들이 정후에 봉해졌다. 자, 병원 4년입니다. 나이 90에 진짜 오래 살았네. 세상을 떠났으며 시호를 원후라고 했다. 손자 고흔입니다. 고흔. 혼인가? 혼입니다. 혼. 고혼이 뒤를 이었다. 함희연간에 5등급 자규제를 세울 때 고유 등의 전대공헌이 탁월했으므로 고욕을 창육자로 바꿔봉했다. 창육자네요. 개 길다. 90년 살았으니까 길겠지 그래. 자, 이번에는 솔레입니다. 솔레. 호랑이를 손으로 때려잡았다는 솔레.
솔레는 자는 덕달이고 손덕달이네. 덕달이. 탁군 용성현 사람이다. 탁군이라는 거는 북경 아래쪽에 여기죠. 네, 탁군입니다. 조조가 유주를 평정한 후 불러서 사공군모연으로 임명했다. 전란이 막 발생했을 때 솔레와 보치는 서로를 잃어버렸는데 같은 군 사람 마태가 솔레의 보친을 찾아주었다. 솔레는 지배 재산을 전부 마태에게 주었다. 마태는 후배 법을 범했는데 그의 죄가 사형에 해당되었다. 솔레는 사사로이 감옥을 넘어 달아나라고 일러주었다. 마태가 말했다. 저는 도망칠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자간주부 온회에게 출두했다. 온회는 그의 행위에 탐복해 이 일을 조조에게 상세히 알렸는데 두 사람은 사형보다 낮은 한 등급 낮은 형벌로 감형되었다. 후에 하간군의 승으로 임명되었으며 하간은 여기입니다. 점점 승진해 영양도위가 되었다. 형 아닌가요? 형량도위 아닌가요? 자, 노산 산속에 노산이라는 거는 여기. 자, 노산 산속에 도적 수백 명이 험난한 곳을 고수해 백성들을 해코지했다. 그래서 솔레를 노국의 상으로 임명했다. 솔레는 임지에 이르러 자신에게 지급되는 복록인 곡식을 내어 관리하 백성들에게 베풀고 적의 우두머리에게 현상금을 걸고 토항하거나 귀순하는 자를 받아들이고 돌아가게 하여 약속한 시간 안에 평정했다. 산양, 평원, 평창, 낭야, 대수를 역임했다. 전부 다 이제 요 근처 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사마 조율을 따라 협성해서 오나라를 정벌하러 갔을 때 솔레는 깊숙이 들어가지 않을 것을 간청했지만 따르지 않아 패했다. 자, 조유가 한번 깨진 적이 있죠. 오나라한테. 승진의 양평태수가 되었고 중앙으로 들어가 상서가 되었다. 마침 조회가 궁전을 지었는데 기후가 좋지 않아 천하에 곡물이 적었다. 솔레가 노역을 중지할 것을 완강하게 가난하자 조회는 조서를 내려 말했다. 짐은 너의 정직한 가난은 공손히 받아들이겠다. 속히 노역하는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당시 이 해가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또 상주에 한 달만 더 머물면 궁전을 완공할 수 있다고 했다. 솔레는 직접 작업 현장으로 가본 후에 다시 상주하지 않고 조회에 조서를 알려 백성들의 노역을 중지시켰다. 조회는 그의 거동에 감복해 꾸짖지 않았다. 조회가 대석산에서 사냥을 할 때 조회가 탄 수레로 호랑이가 달려들었다. 솔레가 즉시 말고비를 놓고 말에서 내려 칼을 휘둘러 호랑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조회는 솔레에게 다시 말에 오르라고 칙령을 내렸다. 조회가 임종에 임하여 조상을 대장군으로 삼았지만 훌륭히 보조할 사람이 있어 했으므로 침대 옆에서 조서를 받게 하여 솔레를 대장군 장사로 임명하고 산기상시의 관직을 더하도록 했다. 솔레는 청렴하고 정직하며 타협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상은 그를 싫어했다. 그러나 양주자사로 임명하고 복파장군의 관직을 더하며 관내오자기를 주었다. 연의에 보면은요,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그 솔레를 소개할 때 처음에 누굽니까? 호랑이를 때려잡은 장사다라고만 소개하지 앞에 다른 일화들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정사를 보니까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적은 없는 것 같고,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연의에서 또 그렇게 소설 소재로 써먹어서 제갈량한테 당하는 엑스트라 1로 써먹었나 봅니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거 감안해서 읽으세요. 들으세요. 자, 오나라 대장 전종이 수만 병사를 이끌고 침략했다. 당시 양주 병사들은 오나라 병사들이 쳐들어왔답니다. 아마 어디로 쳐들어왔겠죠. 자, 양주 병사들은 대부분 휴가 중이었고 남아서 지키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솔레는 직접 자신의 위병을 인솔해 적에 대항하고 작피에서 교전했다. 작피라는 게 댐 이름인데 작피가 어딜까? 저수지를 피라 그럽니다. 피. 여기 작피네. 옛날에 그렇게 불렀다 하더라고. 여기가 합피고 여기가 유수구거든요. 작피가 여기네. 수춘 바로 밑이네요. 작피에서 교전했다. 싸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고 장수와 병사의 과반수가 죽거나 부상당했다. 솔레가 탄 말은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지만 손에 묵은 채 몸을 돌보지 않고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 분투했으므로 적은 퇴역했다. 조회는 조서를 내려 그를 위로하고 비단 700피라 사했다. 솔레는 전사한 병사를 위해 제사 지낼 곳을 설치하고 참석해 고군했는데
곡하는 소리가 가슴속까지 메어지게 했다. 하다한 미단은 전부 전사한 병사의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한 필도 갖지 않았다. 초빙되어 소부로 임명되었고 지방으로 나가 형주자사가 되었으며 기주목으로 승진했다. 태부 사마이가 솔레에게 말했다. 지금 청하와 평원이 병반 잠깐만요. 아 죽겠네. 청하와 평원이 변방지역을 다툰 지 8년이나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살을 바꾸었는데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와 예는 전지의 경계를 다투었는데 주나라 문왕을 대하고서 해결됐습니다. 당신은 응당 그들을 위해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청하와 평원이요. 여기 그 기주목 할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청하는 여기고 평원은 여기입니다. 요 두 지역의 이제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가 네 땅, 여기가 내 땅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 같네요. 그걸 좀 확실히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솔레가 말했다. 소송한 자는 옛날 묘의 근거에 징조를 경험한 것이고 피고인은 선대 노인들의 말로서 정설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곤장을 때릴 수 없고 어떤 황폐한 묘는 지세가 높은 곳으로 옮겼고 어떤 것은 원수를 피해 옮긴 것입니다. 지금 들은 것은 비록 고요일지라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요라는 것은 옛날 사람 이름입니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분쟁이 생기게 하지 않으려면 명황제가 이제 조예죠. 당초 평원왕으로 봉해졌을 때 지도의 근거에 판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찌 옛일을 쫓아 원인을 찾으며 쟁론을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조나라 성왕은 오동나무 잎으로 옥규를 만들어 수구에게 주어 희롱했지만 수구라는 것은 무왕의 아들이자 성왕의 동생이랍니다. 주공은 그를 여루에 봉했습니다. 아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얘기할 만한 일인데요. 얘기할 만한 일인데 성왕이 어릴 때 오동나무 잎으로 이제 뭘 만들어 가지고 동생한테 줬대요. 근데 그게 성왕 입장에서는 그냥 장난치려고 준 건데 사실은 이제 천자가 그 누구한테 뭘 이런 걸 준다는 거는 제후로 봉한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그때 그랬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주공이 그때 성왕을 보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는 이거 천자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구라가 되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천자의 말에는 희연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공중의 말에는 희연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난으로 했을지라도 아무튼 그 위험을 세우기 위해서 진짜로 이제 그 누굽니까? 수구를 제후로 봉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화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솔레가 얘기하는 것도 그 지금의 분쟁 상황이 아니라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의 옛날의 분쟁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의 그런 옛날 일이나 지금의 분쟁 상황이 아니라 조예가 이제 평원왕으로 봉해졌을 때 선례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맥락을 읽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지금 지도는 천부 안에 수장되어 있으므로 알아서 판결할 수 있는데 어찌 제가 주에 취임하기를 기다리십니까? 사마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지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솔레는 임지에 도착한 후 기주목이겠죠 아마 지도의 근거에 평원을 귀속시키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상은 청하곤의 말을 믿고 문설레에 말했다. 자, 지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응당 말의 참과 거짓을 조사해야만 합니다. 솔레가 말했다. 상소를 올렸다. 관중은 패자를 보조할 만한데 기량은 적었지만 백시가 소유하고 있는 병읍을 빼앗고도 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를 때까지 원한의 말이 없게 했습니다. 백시라는 거는 제 나라의 대부고 관중은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태공이란다. 환공을 보조한 그 재상입니다. 신은 명을 받들어 목으로 부임했으며 목사 그러니까 기주목이요. 성조의 지도를 받들어 그러니까 위나라의 지도를 받들어 두 군의 경계를 조사했습니다. 경계는 실제로 왕응하를 한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유현은 마단후를 증거로 삼고 거짓으로 명독하를 감시하라 했습니다. 거짓 송사의 의지에 조정을 기만한 것입니다. 신이 사설을 듣건대 여러 사람의 입은 금을 녹일 수 있고 돌을 뜨게 하고 나무를 가라앉히게 할 수 있으며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하면 자유로운 어머니는 북을 던진다고 합니다. 3인성호 아시죠? 그죠? 지금 두 군이 변방의 경계로 인해 8년 동안 다투었는데 하루아침에 해결하려면 지도와 설명한 문서의 근거에 조사해야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평원군은 두 뇌물 사이에 있으면서
동쪽을 향해 올라가면 중간에 작제가 있는데 작제는 고당 서남 쪽에 있고 다툰 곳은 고당 서북 쪽이니 서로의 거리는 20여리쯤 됩니다. 고당은 황하 근처에 있는 그겁니다. 그 항구 이름입니다. 지명이죠. 오랫동안 탄식하고 눈물 흘릴 만합니다. 설명과 지도를 조사해 상주했지만 유현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이 연약해 그 책임을 다할 수 없었던 탓입니다. 신이 또 무슨 면목으로 나라의 복록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의관을 정지하고 신발을 신고 수레를 타고서 내쫓기를 기다렸다. 조상은 솔레의 상주문을 보고 크게 개빡쳐서 솔레가 조정에 원한을 품고 있다고 탄핵하고 5년의 금고에 처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 1년 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솔레를 옹호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다시 성문교위에 임명되었다. 당시 흉노왕 유정의 병력은 강성했고 흉노왕 유시네요. 나중에 그 유연의 선조인가? 아버지인가? 나중에 이제 56국 시대를 여는 그 유연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흉노왕이었는데 같은 성이니까 아마 같은 집안이 아닐까 싶네. 자, 흉노한 유정의 병력은 강성했고 선비족이 자주 변방을 침략했으므로 곧 솔레를 병주자사로 임명하고 진모장군과 사지절 호 흉노 중랑정의 관직을 더했다. 병주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병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흉노를 막는 최전선이 병주입니다. 그는 가서 예, 그러니까 이동해서 태부 사마이를 만났는데 분노하는 안색이 있었으며 말을 하지 않았다. 사마이가 말했다. 그대는 병주를 얻고도 부족합니까? 군의 경계를 나누면서 불공정한 처분을 받아 분합니까? 지금 고별하고 원정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습니까? 솔레가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이처럼 황당한 말씀을 합니까? 내 솔레가 비록 부덕하지만 어찌 관직에 썼던 일을 마음에 두겠습니까? 본래 너는 사마이한테는 말이죠. 이윤과 이성을 쫓아 따르면서 위나라 왕실을 보좌하고 위로는 명제 위탁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만세에 전해질 공헌을 세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직이 위급하고 천하가 어수선한 것이 저 솔레가 즐겁지 못한 까닭입니다. 말을 마친 솔레가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자 사마이가 말했다. 그짓이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십시오. 조상이 피살된 후 중앙으로 들어가 사례교회가 되었다. 솔레가 다스린 7군 5주에서는 모두 위엄과 신의가 있었다. 사공으로 승진하였고 대리정후에 봉해졌으며 시급 100호를 받았다. 솔레와 노육은 앞에 이제 앞에 다른 혈전에 있었죠. 같은 군 사람으로 나이도 비슷했지만 감정은 좋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는 비록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었지만 명성과 관직은 대체로 비슷했다. 가평 2년입니다. 세상을 떠나자 시호를 경후라고 했다. 손자 손원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열전입니다. 왕관입니다. 왕관. 솔레가 솔레에 관한 열전을 읽은 소감은 확실히 연희가 많이 과소평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레가 오히려 이제 열전이 되게 길고 그리고 읽을 거리가 많은 사람인데 공적거리가 많은 사람인데 이제 열전에서는 그냥 연희에서는 그냥 제갈량한테 당한 이제 엑스트라 1로 나오니까 이게 좀 그렇구나 싶네요. 뭐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왕관입니다. 왕관은 자가 위대이고 동군 능구현 사람이다. 동군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동군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가난했지만 지기가 있었다. 뜻이 있었다. 뜻과 이기가 있었다. 조조가 그를 불러 승상문학 연으로 삼았다. 지방으로 나아가 고당, 양천, 찬, 임의 영으로 임명되어 부임한 곳에서 치적을 쌓았다. 조비가 제위에 오르자 중앙으로 들어가 상설왕과 정의감이 되었으며 지방으로 나아가 남양군과 탁군 태조가 되었다. 남양 탁군 아시죠? 남양은 여기고요. 탁군은 여기입니다. 탁군은 북쪽으로 선비족과 인접해 있었으므로 선비족이 자주 침입해 약탈해 갔다. 왕관은 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10집 이상이 함께 모여 거주하게 하고 멀리 볼 수 있도록 누대를 세웠다. 당시 간혹 원하지 않는 자가 있었지만 왕관은 군의 관리를 잠시 파견해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 자제들을 도와 누대를 만들도록 했다. 정한 시한은 없었고 다만 누대를 다 지으면 돌아오도록 했다. 관리와 백성들은 감독 없이 서로 격려하며 열흘 만에 모두 완성시켰다. 수비 태세가 완벽했으므로 적은 침범이 오지 않았다. 조회가 즉위하자 조서를 내려 군과 현의 치안 상황을 극중평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극중평이 각각 하, 보통상, 상중하래요. 하중상, 극중평, 하중상. 담당 관리는 군의 치안 상태가 평이라고 보고하려 했는데 왕관이 그에게 말했다. 이 군은 선비족과 접해 있어서 잦은 침입으로 해를 입고 있는데 어찌 극이라고 하시 않습니까? 담당 관리가 말했다. 만일 군의 외부와의 관계가 극이라고 보고한다면 아마 당신은 아들을 인질로 수도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왕관은 말했다. 무릇 관리는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지금 군은 외부와의 관계로 인해 극하니 백성들은 노역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찌 태수의 사사롬을 위해 한 군의 백성을 불행히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군은 외부와의 관계로 인해 극하다고 보고했으며 후에 아들을 업으로 보내 인질로 삼았다. 당시 왕관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고 나이가 어리고 약했다. 왕관이 공적인 일을 위하는 마음은 이와 같았다. 왕관은 청아하고 소박하며 자신에게 엄격했고 절제로서 부하를 통솔했다. 관리들 중에 그의 풍모를 이어받아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조회가 허창으로 행차할 때 왕관을 불러 시여사로 임명해서 정부 고관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당시 조회는 한때의 기쁨과 노여움에 따라 사람들을 다스린 적이 많았는데 왕관은 뜻을 굽히지 않고 법에 따라 집행했다. 태위 사마이는 왕관을 종사종랑에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 왕관은 상서로 승진했다. 밖으로 나가 하남윤이 되었으며 소부로 전임되었다. 대장군 조상은 재관 장달로 하여금 집안의 목재를 찍어내고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물건을 빼앗도록 했다. 이 일을 알게 된 왕관은 빼앗은 것을 모두 기록하고 관에 몰수했다. 소부에는 상방, 어부, 내장이라는 세 부서가 있어 수많은 진귀한 공예품을 관리했다. 조상 등은 생활이 사치스럽고 방탕에 요구하는 물품이 많았으므로 왕관이 법을 엄수하는 것이 두려워 그를 태복으로 전임시켰다. 이게 아마 그 실권 없는 그런 직책일 겁니다. 아마도. 사마이는 조상을 죽이고 왕관으로 하여금 중령군을 대행해 조상의 동생 조희의 군영을 통솔하도록 했다. 관내 후에 자기를 주고 또 상서로 임명했으며 광록대보의 관직을 더하고 우복야로 전임시켰다. 상도향공이 즉위하자 승진하여 양향 후에 봉해졌으며 시급 1000호가 증가해 이전 곳과 합쳐 2500호가 되었다. 사공으로 승진하여 간곡히 사퇴할 것을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고 사자를 파견해 인수를 주었다. 관직에 취임한 지 며칠 후 인수를 상부로 보내고 직접 수레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묘지는 관이 들어가면 충분하고 명기는 주지 말며, 명기라는 거는 같이 묻는 물건이요, 흙으로 쌓지 말고 나무도 심지 말라고 유언했다. 시호를 숙후라고 했다. 아들 왕리가 후사를 이었다. 함희연간에 5등급 자기제를 세웠는데 왕관은 전대에서 공운이 탁월했으므로 왕리를 교동자라고 고초봉했다. 자라는 거는 자작입니다. 자작. 자, 여기까지가 왕관 이야기고요. 평화에 바른다. 한기는 벼슬 하지 않은 때에는 조용히 살면서 백성들을 교화했고 세상에 나와 관직에 취임해서는 이름을 알렸다. 최림은 간소하며 소박했고 재간이 있었다. 고유는 법률 이론에 밝았고 솔레는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었지만 성격이 과격했다. 왕관은 청렴하고 정직하며 후명이 고결했다. 이들 모두가 재상 자리에 오를 만했다. 그러나 한기는 80이 넘어 기용되어 집에 있다 관직으로 돌아왔고 고유는 20년간 관직에 있다가 원로로서 세상을 떠났으니 서막 상림과 비교하면 이 점에서 약간 부끄럽다. 빨리 은퇴하지 않은 게 부끄럽다는 얘기 같은데. 자, 여기까지가 열전이었는데 잠깐만요. 상대적으로 짧은 열전이긴 했는데 되게 길게 느껴지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한최고선 왕전입니다. 덧붙일 말은 인물에 대한 건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거 있네. 고유가 참 오래 살았구나. 솔레도 참 오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유하고 솔레가 연희에서 이제 되게 많이 과소평가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은 열전에 보면은 조상의 이제 폐악질을 다루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조상이 실제로 그렇게 폐악질을 많이 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 누굽니까? 사마시의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들이 윤색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자이지 싶긴 한데 그 삼국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귀족 그 자재들이 뭐 꼴값 떠는 게 아마 맞는 게 꼴값 떠 귀족 자재들이니까 아마 꼴값 떨어지 싶어서 아마 사마이의 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원래 그래서 기록을 이렇게 남겼지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요까지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다음 열전은 잠깐만요. 다음 열전은 뭐냐면은 신비, 양부, 고당룡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표현 그대로 신비하고 양부, 고당룡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네요.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비, 양부, 고당룡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 중지하겠습니다.